컵라면을 발명한 건 일본입니다. 그런데 4조 5천억 원짜리 올림픽이 무너진 그날 4,200명의 선수를 살린 건 한국의 신라면이었습니다. 영하 25도, 모든 급식이 멈췄습니다. 일본의 벤토도 얼어붙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28억 원짜리 한국 밥차뿐이었습니다. 일본 스포츠청 고위 관료가 한국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주 목요일 블룸버그 통신이 타전한 단 한 줄짜리 속보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4조 5천억 원 투입 급식 시스템 전면 붕괴. 유일한 구원자는 28억 원짜리 한국 밥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이 극찬하던 이탈리아의 혁신적 올림픽 운영이 영하 25도의 호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4,200명의 선수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고 식중독 신고는 72시간 만에 380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돌아간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28억 원을 들여 파견한 밥차 부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밥차에서 전 세계 선수들의 생명줄이 된 음식이 다름 아닌 컵라면, 그것도 한국의 신라면이었다는 점입니다. 컵라면을 세상에 처음 만들어낸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 컵라면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급식 재앙을 구해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하루 잘 견뎌오셨는지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에서 28년간 근무한 심의관 후지와라 케니치입니다. 제 이번 밀라노 출장의 목적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삿포로 동계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밀라노의 운영 시스템을 낱낱이 벤치마킹하라는 특명을 받고 12명의 시찰단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삿포로는 지난 197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급식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 후지와라 다카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멋진 경기장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라고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말을 그저 시대에 뒤처진 노인의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며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최첨단 시스템과 효율적인 행정이야말로 올림픽의 핵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밀라노에 도착한 것은 대회가 시작되기 정확히 열흘 전이었습니다. 말펜사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이탈리아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세련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공항 통로 곳곳에 설치된 홀로그램 올림픽 홍보물들이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오륜 마크 위를 각국의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찰단원들과 함께 리무진에 올라타자 차창 밖으로 밀라노 대성당의 첨탑이 흐린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찰단원 야마구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보고 배우자. 하지만 삿포로는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 거라고요. 야마구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빼곡하게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야심은 명확했습니다. 밀라노의 장점은 흡수하고 약점은 보완해서 삿포로를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직위원회 본부에서의 첫 번째 브리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측 올림픽 운영 총괄 디렉터 레나토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터치할 때마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급식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탄소 제로를 표방하는 콜드 체인밀 시스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차갑게 제공하되 영상 2도의 최적 온도에서 신선함을 극대화한다는 혁신적인 콘셉트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며 감탄했습니다. 불을 쓰지 않으니 화재 위험이 없고 탄소 배출도 제로.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동시에 다른 계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지만 삿포로에서는 여기에 일본의 벤토 문화를 결합하면 더 완벽해진다는 자신감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레나토와 커피를 마시며 비공식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선수단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쿠지와라 씨, 일본 선수단은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우리 시스템을 이용할 건가요? 저는 어깨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인 벤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레나토 씨, 벤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도시락 문화는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키벤이라고 하죠. 기차역마다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레나토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설계한 벤토 시스템의 개요였습니다. 영양사 8명이 선수 개인별 맞춤 도시락을 설계하고 현지 조달한 식재료로 일본식 벤토를 제작합니다. 밥, 생선구이, 절임채소, 미소시루를 기본 구성으로 칼로리와 영양소를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하죠. 저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일본의 벤토는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다듬어진 식문화의 결정체이자 작은 상자 안에 자연의 조화와 장인의 정성을 담아내는 예술이었습니다. 레나토도 감탄하더군요. 역시 일본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한쪽에서 시찰단원 모리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심의관님, 각국 선수단의 급식 운영 계획서를 입수했는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각국의 급식 계획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벤치마킹의 일환이었으니까요. 미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순서로 훑어보던 저는 대한민국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숫자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및 물류 수송비 28억 원.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8억 원이 맞았습니다. 대형 조리 차량 4대, 소형 배송차 15대, 조리사 및 운영 인원 35명 파견.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식재료 목록은 더 황당했습니다. 신라면 컵라면 5,000개, 즉석밥 3,500개, 대형 전기밥솥 60대, 고추장 120kg, 김치 800kg. 저는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28억 원이면 우리 일본 벤토 시스템 전체 운영비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고작 밥 짓고 컵라면 끓이는 일이라니. 더군다나 그 목록에 적힌 신라면이라는 이름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컵라면, 인스턴트 라면. 세상에 그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한국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요? 1958년 안도 모모오쿠, 니신 식품의 창업자, 일본인입니다. 치킨라면에서 시작해 컵누들을 발명하기까지 그것은 순전히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창의력이 만들어낸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일본이 발명한 컵라면을 올림픽에 5,000개나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28억 원이나 들여서. 저는 모리에게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민족이야. 우리가 만든 컵라면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말이야. 올림픽 선수들에게 인스턴트를 먹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스포츠 영양학의 기본을 모르는 아마추어적인 접근이라고요. 레나토도 동의한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사실 한국 측에서 대형 조리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과 가스 시설을 요청해 왔는데 선수촌 근처에는 안전 규정상 허가할 수 없어서 외곽의 구산업단지 쪽에 공터를 배정했다며 솔직히 밀라노 시내에서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의 밥차와 컵라면을 끌고 오는 나라. 식문화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벤토가 하나의 문화로 존경받는 반면 한국의 접근은 그저 배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제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시설 시찰 마지막 날, 우리 시찰단은 선수촌 주변의 교통 동선과 물류 체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레나토가 동행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줬는데 차가 선수촌 외곽으로 빠지면서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건축물과 대리석 포장도로가 사라지고 녹슨 철골 구조물과 잡초가 무성한 폐공장 부지가 나타났습니다.
레나토가 운전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손짓하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후지와라 씨, 저기가 제가 말한 곳입니다. 한국팀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차창 너머로 태극기가 선명하게 붙어 있는 대형 트럭 4대가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군용막사를 연상케 하는 투박한 천막 여러 동이 쳐져 있었고, 천막 사이사이로 하얀 수증기가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하얀 연기 기둥은 마치 공장 굴뚝 같았습니다. 차 안까지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 된장이 끓는 진한 냄새, 그리고 코끝을 톡 쏘는 매운 고춧가루와 마늘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레나토가 손으로 코를 감싸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1세기 올림픽 현장에서 저 연기가 말이 됩니까? 환경 규정 위반 수준이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저도 코를 막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를 더 자극한 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차 창문을 통해 바라본 광경 자체가 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팀의 조리사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자기 몸통만 한 거대한 솥을 옮기며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라면이라고 적힌 붉은색 박스를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비닐에 쌓인 쌀자루를 트럭에서 어깨에 메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아함이나 세련됨과는 거리가 한참 먼 그저 전시 상황의 야전 취사방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포로 보고서에 반면 교사 사례로 쓰기 딱 좋겠군. 올림픽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표본이라고요. 야마구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28억 원의 실체야. 밥차 4대에 컵라면 5,000개. 저 돈이면 우리 벤토 시스템을 3번 돌릴 수 있어. 한국은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감각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야마구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시찰 보고서에 한국의 밥차를 비효율적 급식 운영의 사례로 기록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나온 한 남성이 우리 차 쪽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조리복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썬팅 유리 너머로 우리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정확히 우리가 앉아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묘한 확신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곧 다시 오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여유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그 시선이 살짝 거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레나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씨 예보는 확인하셨나요? 기상청이 대회 기간 중 강한 한파를 예고하던데요. 레나토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상청은 항상 과장하는 법입니다. 영하 15도 정도는 밀라노에서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은 영하 10도까지 테스트를 마쳤고 설령 그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 정도는 삿포로의 초겨울 수준이니까요. 오히려 이 정도 추위에서 이탈리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은 벤치마킹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다시 화려한 도심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100m 속에서 한국 캠프의 하얀 연기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저 볼품없는 연기가 며칠 뒤 얼어붙은 밀라노에서 유일한 구원의 신호탄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찰단원 모리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탈리아어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기상특보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다나카가 긴장된 표정으로 옮겨줬습니다. 개막식 당일 알프스 북쪽에서 예외적인 극지 소용돌이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라고요. 영하 25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삿포로에서도 그 정도 추위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지중해 성 기후인 밀라노에서 영하 25도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변이었으니까요. 야마구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만약 정말 그 정도 한파가 오면 콜드체인밀 시스템은 괜찮을까요? 불을 안 쓰니까 음식을 데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 정도도 대비 안 했을 리가 없어.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시스템이야. 비상 난방과 한라인이 당연히 구축되어 있겠지. 걱정할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밖에서 컵라면이나 끓이고 있는 한국팀이야.
저 얇은 천막이 영하 25도를 버틸 리가 없으니까 시찰 단원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1972년 삿포로 올림픽 급식센터 앞에 서 계시던 젊은 날의 아버지. 그 시절 아버지는 외국 선수단이 일본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는 걸 지켜보며 무언가를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서재를 정리할 때 발견한 낡은 스크랩북에 한국 급식 시스템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숙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며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버렸죠.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올림픽을 앞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라노 운영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삿포로에서는 일본 고유의 벤토 문화를 접목하여 차별화를 꾀할 것. 한국의 밥차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벤치마킹 가치 없음이라고요.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삿포로는 밀라노보다 더 완벽할 것이다. 일본의 벤토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컵라면 따위는 올림픽의 역사에 한 줄도 남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산맥 너머로 거대한 한기 덩어리가 밀려오고 있었고 밀라노의 화려한 조명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 앞에서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도착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4조 5천억 원의 최첨단 시스템도 150년 역사의 일본 벤토도 아닌 우리가 비웃었던 28억 원짜리 밥차와 신라면 5천 개였습니다. 재앙은 예고 없이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개막식 전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 전체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수평으로 눈보라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옆으로 총알처럼 쏘아지는 눈이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거의 45도로 휘어져 있었고 올림픽 깃발들은 깃대에서 찢겨져 나갈 듯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기상특보 알림이 8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알프스 북쪽에서 남한 극지 소용돌이가 밀라노 분지를 직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5도, 체감 온도 영하 35도, 예보보다 더 심했습니다. 삿포로에서도 영하 25도면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는 수준입니다. 지중해 성 기후인 밀라노에서 이 기온은 100년 만의 이변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프론트 데스크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는 긴급 속보 자막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전역 비상, 공공교통 전면 중단. 시찰 단원 야마구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심의관님, 선수촌 상황이 심각합니다. 셔틀버스 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고 합니다. 전기버스 배터리가 추위에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저는 곧바로 조직위원회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통제실까지 차로 15분 거리인 길이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차가 미끄러지고 신호등마저 정전으로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올림픽이 아니라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레나토가 넥타이도 풀어헤친 채 전화기 세대를 번갈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벽면에 뜬 수치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경고 표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률 8%, 선수촌 난방 가동률 42%, 급식센터 정상 운영률 0%. 0%라는 숫자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급식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레나토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급식이 전면 중단이라니 어떻게 된 겁니까? 레나토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콜드체인밀 시스템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했습니다.
영상 2도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데 외부 기온이 영하 25도가 되니까 음식이 안에서부터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난방 시설이 있긴 하지만 영하 10도까지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추위에는 무용지물이라고요. 저는 급히 급식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함 소리와 식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레나토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유기농 샐러드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하얗게 굳어 양초처럼 변했고 신선한 채소는 동해를 입어 검게 변색되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파스타 면발은 서로 엉겨붙어 포크를 찔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빵은 돌처럼 딱딱해져 이빨이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한 노르웨이 선수가 얼어붙은 샌드위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경기가 3시간 후인데 이걸 먹으란 말이냐고. 속에 뭐라도 넣어야 링크 위에 설 수 있다고요. 그 옆에서는 독일 코치가 조직이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뜨거운 수프라도 가져오라고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탄소 제로를 위해 조리시설 자체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어버린 음식을 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몇 대를 급히 가져왔지만 4,200명의 식사를 감당하기에는 그것은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일본 선수단의 벤토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괜찮겠지. 벤토는 원래 차갑게 먹는 음식이니까. 하지만 저는 곧 일본 선수단 숙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찰단원 모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심의관님, 우리 벤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합니다. 일본 선수단 식당에 도착한 저는 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벤토 역시 영하 25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밥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았고 미소시루는 그릇째 얼어 걸쭉한 된장이 아이스크림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구운 연어는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해동과 결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양사 미야자키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새벽에 만든 벤토를 선수들에게 배분하려고 했는데 운반하는 동안 전부 얼어버렸다고요. 벤토 상자 자체가 보온 기능이 없으니까요. 미소시루를 데우려 했지만 우리도 독자 조리 시설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50년 역사의 벤토. 에키벤의 전통, 일본식 급식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영하 25도라는 단 하나의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벤토는 태생적으로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상자에 담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장점이지만 극한 한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한 겁니다. 15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던 벤토가 밀라노의 추위에 항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 너머로 영하 25도의 바람이 칼날처럼 밀라노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제 시야에 걸렸습니다. 통제실 벽면에 설치된 외곽 지역 CCTV 모니터 중 하나. 화면 속에는 며칠 전 우리가 비웃으며 지나쳤던 그 폐공장 부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캠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눈을 비비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밀라노에서 그곳만은 하얀 수증기를 맹렬하게 내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트럭들은 엔진을 켠 채 배기가스를 뿜고 있었고 천막 사이로는 여전히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조리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보온 용기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전체가 정지한 그 시각,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곳이 우리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천막 안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25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 안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눈썹에는 순식간에 성에가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도 버스도 다니지 않는 거리를 30분 넘게 걸어 한국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캠프 입구에 다가서자 따뜻한 공기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천막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바깥의 영하 25도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에 서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IOC 시찰 참관증을 보여주며 내부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교신하더니
곧 길을 열어줬습니다. 천막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 순간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렸습니다. 렌즈를 닦아내고 주변을 둘러본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야전 취사반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설계된 이동식 급식 공장이었습니다. 40개의 대형 가스 화구 위에서 사람 몸통만 한 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천막 상단에 설치된 특수 덕트를 통해 순환되면서 내부 전체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조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단열재가 빈틈없이 깔려 있었고 조리사들의 동선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일방통행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형 밥솥에서 갓 지어낸 하얀 밥이 김을 뿜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솥단지에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라인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펄펄 끓는 대형 온수통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조리사 6명이 신라면 컵라면 뚜껑을 열어 줄줄이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이토록 경이롭게 보일 줄 몰랐습니다. 밀라노 전체에서 뜨거운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단정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제 시선과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선수단 급식 지원팀의 총괄, 팀장 박 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가 묻기도 전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밀라노 기상 데이터를 3년치 분석했는데 50년 주기로 극지 소용돌이가 남아하는 패턴이 있더군요. 올해가 딱 그 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영하 30도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30도요? 그 한파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박 단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측이라기보다는 대비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불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기는 끊길 수 있고 배터리는 방전될 수 있지만 가스불은 영하 40도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천막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소형 승합차 15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의 바퀴에는 굵은 스노우 체인이 감겨 있었고 짐칸에는 특수 제작된 3중 보온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버스는 눈길에서 미끄러집니다. 좁은 골목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기동성 좋은 소형차를 선택했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모든 샛길과 우회로를 사전에 답사해서 GPS에 입력해뒀습니다. 셔틀이 멈춰도 저희 배송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시스템을 보며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밥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대비한 야전 보급 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28억 원이라는 예산의 정체가 이제서야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싼 식재료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파, 교통마비, 현지 시스템 붕괴, 이 모든 최악의 변수를 가정하고 구축한 완벽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비였습니다. 그때 상황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각 배송차의 위치가 실시간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붉은 점 15개가 밀라노 시내 곳곳을 막힘없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의 관제 시스템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한국팀은 독자적인 GPS 추적 시스템으로 배송 현황을 1분 단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비효율적 급식 운영의 사례라고 메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효율은커녕 이곳은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단장이 갓 끓인 신라면 컵라면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얼큰한 증기가 얼어붙은 제 코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체면도 잊은 채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위장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매운 국물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발명한 컵라면, 안도 모모오쿠가 만들어낸 20세기의 기적, 그 컵라면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 얼어붙은 밀라노에서 저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컵라면의 이름은 니신 컵누들이 아니라 농심 신라면이었습니다. 한국 캠프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가운 바람 속을 걸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푸지와라 다카시,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급식 운영 총괄 담당자. 아버지는 그 올림픽이 끝난 뒤로 평생을 한 가지 이야기만 반복하셨습니다. 삿포로 올림픽 때 아버지가 가장 고심한 문제는 외국 선수단의 식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요리는 서양인들에게 생소했고 날 것을 먹는 문화에 거부감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양식 메뉴를 급하게 도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은 맛도 영양도 엉망이었고 몇몇 선수가 배탈을 일으키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되뇌셨던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선수에게 필요한 건 멋진 요리가 아니라 자기 몸이 아는 음식이다. 배가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근육이 풀린다. 가장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 아버지는 삿포로 올림픽 이후 세계 각국의 급식 시스템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관심을 끈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재를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스크랩북. 거기에는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운영한 급식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한국은 대회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체 조리시설을 가져갔고 선수 개인별 맞춤 식단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쓰인 그 글씨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국의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에 가장 가깝다. 불을 끄지 않는 나라. 그들의 집착은 광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삿포로가 다시 올림픽을 한다면 이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도 고개를 갸웃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아날로그였고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이니까요. 벤토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낭비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라노에서 저는 아버지가 50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는 나라.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최첨단 전기 시스템은 멈춰섰고 150년 전통의 벤토는 얼어붙었지만 가스불 위에서 펄펄 끓는 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본질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불 위에서 끓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호텔 방에 돌아와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이번 출장에 가져온 건 순전히 감상적인 이유였습니다. 삿포로 유치가 성사되면 아버지에게 보고드리는 기분으로 가지고 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스크랩북은 감상이 아니라 교과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의 메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왜 매운 국물에 집착하는가? 캡사이신은 체내 열 생산을 촉진한다. 뜨거운 국물은 위장 온도를 직접 올린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증가한다. 겨울 스포츠에서 이 1도는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될 수 있다. 아버지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계셨던 겁니다. 50년 전에 저는 그걸 잔소리로 치부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연필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급히 닦아냈지만 이미 글자 일부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흐려진 글자처럼 저도 30년간 아버지의 가르침을 흐리게 만들어 왔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메인 아레나로 향했습니다. 한판은 여전했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내부는 그나마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선수 대기실과 웜업 구역은 충분히 따뜻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선수 대기실 복도를 걸으며 국가별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유럽 선수단의 대기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대주 피겨 스케이터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꽁꽁 얼어붙은 에너지바가 들려 있었습니다. 코치가 안절부절 못하며 따뜻한 물이라도 구해보겠다고 뛰어나갔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스피드 스케이팅 팀의 대기실에서는 선수 2명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손이 떨린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코치가 가져온 빵을 씹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고강도 훈련을 이어온 그들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맨 끝에 위치한 한국 선수단의 대기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문을 열자 훈훈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 고소한 밥 냄새, 그리고 코끝을 알싸하게 자극하는 신라면의 매콤한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선수들은 둘러앉아 밥차에서 배달된 따뜻한 도시락과 신라면,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벽면에 붙은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점심이라는 단어 대신 선수 개인의 이름과 경기 시간, 섭취해야 할 칼로리와 탄수화물 비율이 소수점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 3시간 전인 선수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먹고 있었고, 경기를 마친 선수는 근육 회복용 고단백 식단과 함께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체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연료 주입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준결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얼음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초반 5바퀴까지는 모든 선수가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에이스 선수도 3위권에서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바퀴째에 접어들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에이스가 갑자기 스텝이 흐트러지더니 속도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팔의 스윙이 둔해지고 코너에서 원심력을 버티는 허벅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의 문제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그의 몸은 체내 글리코겐이 바닥나면서 극심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었기에 그 고갈은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반면 그 바로 뒤를 쫓던 한국 선수는 7바퀴째부터 오히려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막 출발선에 선 사람처럼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올릴 때마다 얼음을 차는 블레이드 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고, 코너를 돌 때 상체의 안정감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바퀴, 한국 선수가 폭발적인 스퍼트를 터뜨렸습니다. 등 뒤에 로켓이라도 달린 듯한 가속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은 마지막 직선에서 몸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한국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기록이 떴습니다. 한국 선수 1위, 일본 선수 5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풀어야 했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보다 인정해야 한다는 자각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연료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선수의 몸에는 오늘 아침 밥차에서 제공한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신라면 국물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근육 곳곳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선수의 몸에는 어제 저녁 이후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한국 선수에게 몰려들어 비결을 물었습니다. 선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밥차에서 따끈한 밥 먹고 신라면 국물까지 마시고 나왔더니 속이 든든해서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밥심으로 탔습니다. 밥심. 영어에도 일본어에도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는 한국 고유의 표현. 밥이 주는 힘이라는 뜻의 그 단어에 올림픽 금메달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28억 원이라는 숫자 옆에 새 메모를 적었습니다. 비용이 아니다. 투자다.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투자다. 그날 오후 이 현상은 쇼트트랙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결승에서 한국 선수가 남은 2바퀴에서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 금메달을 따냈고, 일본 선수는 후반 체력 저하로 4위에 그쳤습니다. 컬링에서도 바이애슬론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 선수들은 날카로워졌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시찰단원들에게 각 종목별 선수 체력 유지율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의 경기 후반부 체력 유지율 94%, 일본 71%, 이탈리아 63%, 프랑스 58%, 한국만 유일하게 90%를 넘겼습니다. 야마구치가 데이터를 보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컨디션 관리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만 경기 당일 최적의 연료를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연료의 차이라고. 우리는 페라리에 등유를 넣고 달린 거고, 한국은 경차에 항공유를 넣고 달린 거야. 경기장 밖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개막 5일차에 접어들자 급식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생 재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에서 얼었다가 실내에서 녹기를 반복한 음식들이 변질되면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선수가 38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르바이러스 의심 환자까지 발생해 선수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조직이 사무실로 몰려가 책상을 내리치며 항의했습니다. 당장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레나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고작 얼어붙은 샐러드 때문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일본 선수단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자 피겨스케이팅 대표 선수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진단은 저체온증과 영양결핍이 겹친 탈진이었습니다. 이틀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굶어서 쓰러졌다. 이것이 올림픽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저는 레나토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고.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다고요. 레나토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천 명분의 안전하고 따뜻한 음식을 조리할 시설도 인력도 이 도시에 없다고요. 모든 레스토랑이 한파와 폭설로 식자재 공급이 끊긴 상태라고요. 그때 레나토의 보좌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디렉터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레나토가 멈칫했습니다. 한국, 그 밥차팀 말인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외곽으로 쫓아냈던 촌스럽다고 코를 막았던 그 팀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레나토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팀에 공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한국의 밥차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선수촌 중앙 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외곽 폐공장으로 쫓겨났던 그 트럭. 네 대가 이제는 밀라노의 구세주로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입성한 겁니다. 트럭 적재함이 열리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각국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피난민들 같았습니다.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종이 그릇에 담긴 뜨거운 죽과 신라면 컵라면. 하지만 사흘간 얼어붙은 빵과 변질된 샐러드로 버텨온 선수들에게 그것은 미슐랭 별 3개짜리 코스 요리보다 귀한 생명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따뜻하다는 탄식과 살 것 같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봅슬레이 선수가 신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처음 먹어보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무릎이 꺾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배급 라인 옆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 한 명이 자기 앞에 놓인 신라면 컵라면 2개 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옆에 서 있던 일본 쇼트트랙 선수에게 건넨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일본 선수는 멈칫하며 한국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2시간 전 링크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상대였습니다. 내일 결승에서 다시 맞붙을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라이벌이 자기 몫의 컵라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머뭇거리자 한국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먹어. 내일 결승에서 컨디션 안 좋으면 재미없잖아.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 끝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겨야 할 상대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는 나라. 경쟁국의 선수가 굶고 있으면 자기 몫을 덜어서라도 먹이는 나라.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28억 원 안에는 한국 선수의 금메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까지 품을 수 있는 여유와 품격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의 수석 코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경기장 안에 없었다. 한국의 밥차에서 뜨거운 죽을 받아 먹으며 우리 선수들이 처음으로 웃었다.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독일 바이애슬론 코치도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중 가장 큰 교훈은 한국에서 왔다며 그들만이 유일하게 선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다중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실패를 인정하고 노르웨이와 독일이라는 동계올림픽 강국이 한국을 극찬하고 그리고 일본의 관료인 제가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캐리어에서 아버지의 스크랩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는 나라. 그들의 집착은 광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찰 보고서에 한국 관련 항목을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비효율적 급식 운영의 사례라고 적었던 그 문장을 지우는데 30초가 걸렸지만 새로운 문장을 적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급식 지원 시스템은 이번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한 시스템이다. 삿포로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외곽 쪽에서 한국 캠프의 하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그 연기는 더 이상 촌스러운 굴뚝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생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을 넘어선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삿포로에서 벤토의 보온 기능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데는 다음날 단 한 장면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회 8일차 아침이었습니다. 96시간의 한파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지만 밀라노 올림픽의 급식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급한 대로 밀라노 시내의 레스토랑들과 긴급 계약을 맺어 음식을 조달하려 했지만 폭설로 끊겼던 식자재 공급망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사흘은 더 걸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한국의 밥차가 전 선수촌 급식을 사실상 대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8억 원짜리 시스템이 4조 5천억 원짜리 시스템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조리사 35명이 교대 없이 24시간 가동하며 하루 2,800식을 찍어내고 있었고 소형 배송차 15대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밀라노 시내를 누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한국 캠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찰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단장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일본 스포츠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일본 선수단의 식량을 지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단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배고픈 선수 앞에서 국적 따질 여유가 어딨습니까? 밥 한 끼가 급한 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담담한 대답이 제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배고픈 선수 앞에서 국적 따질 여유가 어딨습니까? 이 한마디에 한국의 급식 철학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벤토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이탈리아는 콜드체인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수가 배가 고프냐 아니냐, 따뜻하냐 춥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부탁을 꺼냈습니다. 박 단장님,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만 삿포로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급식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설계 자료와 운영 매뉴얼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단장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우월감 같은 것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죠. 올림픽은 경쟁이 아니라 축제 아닙니까? 삿포로에서 선수들이 굳는 일이 없으면 그게 저희한테도 좋은 거죠. 필요하시면 저희 팀을 삿포로에 자문 인력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몸이 90도 가까이 접혔습니다. 일본인이 이 정도로 허리를 굽히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뿐입니다. 박 단장이 당황하며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숙인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은 예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박 단장이 저에게 뜨거운 신라면 한 그릇을 직접 끓여줬습니다. 종이 그릇에 담긴 빨간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젓가락 들어 올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빨아들이는 순간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혀끝이 얼얼해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박 단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죠. 신라면은 원래 그런 겁니다. 추운 날 먹으라고 만든 라면이니까요. 저는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컵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의 안도 모모오쿠입니다. 1958년 치킨라면, 1971년 컵누들. 인류의 식생활을 바꾼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니신이라는 기업은 일본의 자랑이었고 컵라면은 일본이 세계에 선물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컵라면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급식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니신의 컵누들이 아니라 농심의 신라면이었습니다. 발명한 나라는 일본이지만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 발명품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컵라면을 발명하고도 그것을 서민의 음식, 비상식량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에게 컵라면을 먹인다는 것은 일본의 상식에서는 모욕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컵라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뜨겁고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비상식량. 그 단순한 진리를 한국은 28억 원의 시스템 안에 녹여 넣었고 4,200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캠프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천막 기둥에 빨간 글씨로 농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빨간 봉지에 신라면,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눈 위에 놓인 빨간 색상이 이상하리만큼 강렬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밀라노 전체가 하얗게 얼어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불타오르는 색이 농심의 빨간색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삿포로 유치 보고서의 표지 사진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밀라노를 떠나는 날, 공항 라운지에서 시찰단 최종 보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노트북을 펴고 삿포로 유치 계획서 초안을 띄웠습니다. 처음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작성한 원안에는 일본 벤토 시스템, 고도화와 이탈리아 콜드체인 기술 도입이 핵심 전략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루어라.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 시찰단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마구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전부라면 벤토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토는 평시에 훌륭한 시스템이야. 하지만 올림픽은 평시가 아니다. 영하 25도 앞에서 벤토가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했어. 삿포로는 밀라노보다 더 추운 도시야. 그런 곳에서 보온 기능 없는 벤토를 들고 나가겠다는 건 자살 행위라고. 저는 새로운 핵심 전략을 구술했습니다. 야마구치가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삿포로 동계올림픽 급식 운영 핵심 전략. 제1원칙, 불을 끄지 않는다. 전기 시스템과 별도로 가스 기반 독립 조리 시설을 운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뜨거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2원칙, 현장 조리 우선. 사전 제조 도시락 방식을 보조로 전환하고 현장 실시간 조리를 주력으로 삼는다. 제3원칙, 소형 분산 배송 체계. 대형 셔틀 의존을 탈피하고 기동성 높은 소형 차량으로 분산 배송한다. 제4원칙, 최악 시나리오 기반 설계. 영하 35도, 교통 전면 마비, 전력 차단을 기본 가정으로 삼는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 대한민국 올림픽 급식 지원 시스템. 한국형 이동식 현장 급식 모델을 삿포로의 표준으로 채택한다. 야마구치가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의관님, 이걸 본청에 올리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체면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 위를 짐 운반 차량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황색 경광등이 돌아가며 흰 눈밭에 따스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선수를 먹여 살리냐? 제가 물었습니다. 삿포로에서 일본 선수가 굶어서 쓰러지는 것과 한국에게 배웠다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창피한 거냐?
우리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 다만 그때는 아들인 내가 들을 귀가 없었을 뿐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찰 단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밀라노에서 우리 선수들을 살린 건 벤토가 아니라 한국의 신라면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해 밀라노 상공을 벗어날 때 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밀라노 시가지 한쪽에서 작은 연기 기둥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한국 캠프의 밥차였을 겁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남은 인원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삿포로에서 고군분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큰 솥 앞에 서 계시던 젊은 날의 아버지. 아버지도 결국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답을 아버지는 한국에서 찾으셨고, 저는 30년을 돌아 밀라노에서 같은 답에 도착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린 뒤 저는 시찰단을 먼저 보내고 혼자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도쿄 서쪽 외곽, 다마 영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밀라노의 영하 25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져온 농심 신라면 컵라면 1개. 비행기 안에서 짐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묘비 앞에 올려놓으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멋진 경기장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 50년 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밀라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묘비 앞에 마른 잎사귀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스크랩북에 적힌 문장이 있었죠. 불을 끄지 않는 나라. 그들의 집착은 광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저는 30년간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영하 25도에서 모든 것이 멈춰도 가스불 하나는 꺼트리지 않는 나라. 적국의 선수가 굶고 있으면 자기 밥을 덜어서라도 먹이는 나라. 그 나라가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삿포로에서 올림픽을 다시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가 꿈꾸셨던 대로 모든 선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아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묘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묘비 앞에 놓인 빨간 신라면 컵라면이 회색 비석 위에서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 빨간색은 밀라노의 하얀 눈밭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불꽃의 색.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삿포로 유치 계획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급식 운영 항목의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 대한민국 올림픽 현장 급식 지원 시스템. 한국형 이동식 급식 모델을 삿포로 올림픽 급식 운영의 표준 모델로 채택한다. 이 계획서가 본청에 올라갔을 때 예상대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 맞느냐는 체면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라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일본 선수가 굶어서 쓰러진 사진, 한국 밥차에서 죽을 받아먹는 각국 선수들의 사진, 그리고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신라면을 건네는 사진. 마지막 사진 앞에서 반대하던 간부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2달 뒤 일본 스포츠청은 삿포로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서에 한국형 현장 급식 시스템 도입을 공식 명기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행정 역사상 한국의 시스템을 공식 모델로 채택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발명한 것은 일본입니다. 1958년 안도 모모오쿠, 니신 식품.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컵라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극한 속에서 4,200명의 올림픽 선수를 살려낸 것은 니신의 컵누들이 아니라 농심의 신라면이었습니다. 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그 발명을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28억 원 안에 담아 밀라노로 가져왔고 얼어붙은 올림픽을 살려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적어두셨던 메모의 마지막 줄. 삿포로가 다시 올림픽을 한다면 이것을 배워야 한다. 그 문장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야 압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불을 끄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숙제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후지와라 케니치, 일본 문부과학성 스포츠청 심의관 28년차, 벤토의 나라에서 태어나 벤토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영하 25도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존심은 선수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자존심보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밥 한 끼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일본 스포츠청 심의관이 밀라노 올림픽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을 믿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성이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